예, 남북 이산 가족이 어제 65년의 세월을 넘어 드디어 얼굴을 맞댔습니다. 네, 상봉 이틀째인 오늘도 못다한 혈육의 정을 이어가게 되는데요. 관련 내용을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그리고 양무진 북한대학교 대학원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어제 첫 만남을 가진 남북 이산 가족의 상봉 장면, 조금 전에 영상을 통해서 잠시 보셨습니다만은 좀 더 화면을 보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혹이 있는데 혹 네, 어디 여기 아버지 여기 좋습니다. 여기. 거기 혹 있어요? 네, 여기. 네. 맞습니다. 전화번호 고향이 어디입니까? 평강군 남면 지암리. 작은 고모 여기 아버님 동생분하고 닮으셨다고. 네. 제 혈육이 어디가 갔습니까? 그러자 그 핏줄이니까. 내가 설명해 줄게요. 아버지 모시고 할머니 우리 엄마는 묘사 모시고 그러시겠어요. 내가 다 가져왔어요. 네. 야, 끝까지나 보지. 네, 2년 10개월 만에 이루어진 남북 이산 가족 상봉의 모습 잠시 보셨습니다. 어제 이산 상봉에서는 부모, 자식 또 형제들끼리 만난 경우도 있었지만 조카들 만난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물론 이제 뭐 뭉클하기도 하고 그랬지만은 좀 착잡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직계 간의 상봉은 이제 거의 없어지는 상황이고요. 네. 왜냐하면 이제 고령자들 예.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또 옛날에 비해서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좀 약간 서먹서먹한 분위기도 일부 연출이 되는 것 같고. 예. 그래서 사실 엄밀히 본다 그러면은 사실 이제 이런 식의 상봉은 이제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독일의 경우에는 72년에 교통조약이 체결이 됐고요. 예. 73년에 기본조약이 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양측이 일정한 조건만 맞으면 이 면회소에서 상봉을 한 다음에 네. 상대방 지역으로 넘어가서 최대 30일까지 체류가 가능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사실 지금 개인적인 비극이고 역사적인 비극이지만 이렇게 방송에 중계를 하면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할 행사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미 많은 분들이 희생을 당하셨고 또 이제 만나신 분들께는 이게 못 만나신 분들에게는 참 안타까움이지만 만나신 분들도 이게 큰 트라우마거든요. 예. 돌아가시고 나서 저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문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지만은 근본적인 이산가족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라는 걸 좀 확인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예. 일단 뭐 앞서 영상에서 부둥켜 안고 우는 모습도 저희가 봤습니다만은 사실 이 뒷면에서는 처음에 만났을 때는 좀 초반에 서먹서먹한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앞서도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또 이게 부부간이라든지 뭐 부모 자식 간의 만남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낯설은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었다고 하는데 어떠셨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어제 이 상병 장면 보고 나서 뭐 저뿐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이 민족 분단의 현주소를 볼 수 있구나. 예. 그 민족 분단이라는 것은 결국 뭡니까? 지정된 시간에, 지정된 장소에서 또 맹피를 달고 이게 참 이 슬픈 일이죠. 예. 두 번째는 뭐냐면은 피는 물보다 진하다. 이금섬 할머니입니까? 내 아들 상철아. 네. 예. 이것은 뭡니까? 그대로 확인 가능한 부분 아닙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지금은 이제 잘 보이지도 않고 잘 기도 잘 듣지도 않고 그래서 계속 두 번, 10번 반복해서 하니까 이것은 이산가족들의 고령화 그것을 보이죠. 방금 우리 조 박사님께서 말씀한 대로 이산가족 문제 해결의 시급성, 과제를 우리가 던져주는 것이죠. 또 그리고 뭡니까? 지금 조 박사님 말씀한 대로 이번에 89명의 우리 방문단 속에 보면은 주로 이 삼촌 또는 조카 이런 것도 많고 지금 결국은 뭐입니까? 이 부부지간은 한 명도 없고 지금 이제 부자지간에 한 7가족 그다음 지금 이제 형제자매가 한 20가족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뭡니까? 그만큼 북측에서 우리 측의 가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사망 숫자가 많다 이런 거 보이고 결국 고령화되다 보니까 앞으로 이산 1세대들은 점점 사라지고 2세대들 이렇게 하면 결국은 서먹서먹히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산가족 문제 해결의 근본적 해결, 시급성 우리한테 일깨워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신 것처럼 뭉클한 장면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하지만 오랜만에 만난 가족 사이에도 좀 거리감이 느껴지는 그런 부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산 상봉장에서
글쎄 이제 어느 면에서 보면 이제 체제 선전장이 되지 않도록 변질되지 않도록 막아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것들이 조금 연출이 됐었죠. 예, 뭐 이제 사전에 사실은 이제 남북 양측 진행 과정에서 아마 조율은 된 것 같고요. 예. 근데 지금 뭐 일부 언론에서 보도가 됐지만 예를 들면 이제 미군 문제를 가지고 언쟁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북한에서 받은 정치적인 표창을 뭐 자랑을 했기 때문에 뭐 제지를 했다든지 이런 이제 해프닝도 좀 일부 보도가 됩니다. 네. 그런데 큰 틀에서 보면요. 전반적으로 과거에 비해서 정치색은 많이 배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를 예. 들면 지금 뭐 표창장을 보여줬지만 옛날에는 우리하고 북한하고 다른 점이요. 북한에서는 성공하지 못하면은 이산가족 상봉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저기 나온 분들은 대부분 다 성공하신 분들이에요. 북한에서는. 그래요? 그래서 예. 과거에는 이렇게 훈장들을 이렇게 주렁주렁 달고 나오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번에는 제가 잘못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분도 예. 가슴에 김일성, 김정일 배지는 있어도 그게 또 과거와는 또 예, 차이군요. 다르죠. 그 다음에 이 복장도 상당히 자유로워진 것 같고요, 생각보다. 그 다음에 이 뭐 자세한 내막은 좀 제가 현장에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진행 요원들이 테이블마다 있어서 이 대화를 관여하거나 아니면 보이지 않는 압력을 행사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부 뭐 서먹서먹한 장면이 연출됐지만 네. 과거에 비해서는 정치색이 상당히 배제된 것 같다. 그런 점에서는 좀 이것도 김정은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오늘도 상봉 이틀째 행사를 이어가게 되는데요. 잠시 뒤 10시부터는 이제 객실에서 가족들끼리 오붓하게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오늘 일정을 한번 좀 정리를 해보죠. 오전 10시부터는 외금강 호텔에서 2시간 동안 가족끼리 개별 상봉을 하고요. 그리고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후 12시부터는 외금강 호텔 객실에서 추가로 1시간 동안 도시락을 먹으면서 또 가족끼리 같은 장소에서 하는 거죠? 얘기를 예.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는 단체 상봉, 금강산 호텔에서 단체 상봉을 하게 되는 일정이 마련이 돼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도시락을 객실에서 먹으면서 같이 또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이 부분도 이번엔 좀 달라진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번이 제 21차 이상가족 상봉행사죠. 예. 과거 20차례 비해서 한 개선책 이것이 한 3가지 정도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뭐냐, 통관 절차의 간소화입니다. 예. 예를 들어 거동이 불편한 이산가족들 차 안에서 버스 안에서 통관 절차를 밟는 그런 개선책이 있었고, 두 번째는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별 상봉에 있어 가지고 중식, 이제 중식을 이제 이 도시락, 지금 이제 외건강 호텔 사는 거 아닙니까? 네. 이 외건강 호텔이라는 것은 북한에 있어 가지고 김정수 회교수를 갖다가 호텔로 리모델링한 것이죠. 예. 김정수이라는 사람은 누굽니까? 김정은 위원장의 할머니 아닙니까? 그렇죠. 김일성 예. 주석 부인이죠. 예.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호텔을 개장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지금 이제 저녁에 주무시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10시부터 개별 상봉하고 곧장 1시간 그 자리에서 도시락으로서 상봉하는 거죠. 이것은 뭡니까? 개별 상봉 시간이 확대된 측면이 있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이동 시간, 뭐 차에서 타고 내리고 이 이동 시간을 최소화, 동선을 최소화, 이것이 이번 이상상봉의 개선책이 적용된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 여기에서 지금은 이제 우리 조학생님께서 이 동서도 또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이제 개별 상봉 이것이 좀 더 시간이 확대되면 진짜 차후에는 같이 잠도 잘 수 있고 또 이후에는 뭡니까? 같이 고향 방문해서 성묘도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확대될 수 있는 일종이 뭡니까? 자유상봉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런 것이 점점 발전될 가능성이 높다. 이것을 이번 개별상봉 시간에 확대해서 보여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이제 과거와는 좀 이산가족 상봉이 좀 더 자유스러워지고 좀 부드러워졌다는 느낌을 좀 받을 수가 있겠는데요. 네. 이번 이산가족 상봉을 계기로 뭐 조 의원께서 얘기를 했지만 이산 상봉을 정례화하고 또 상시화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어제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남과 북은 더 담대하게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정기적인 상봉 행사는 물론 전면적 생사 확인, 화상 상봉, 상시 상봉, 서신 교환, 고향 방문 등 상봉 확대 방안을 실행해야 합니다. 특히 오래전에 남북 합의로 건설된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를 건설 취지대로 상시 운영하여 상시 상봉의 장으로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네, 이번에 방북한 우리 측 가족 중에 이산 가족 중에 89명 중에 7명만이 자녀를 만난 경우였고요. 또 그리고 20분 정도가 형제 자매를 만난 그런 경우거든요. 자, 이게 앞으로 점점 더 부부 상봉이라든가, 이번에 부부 상봉은 없었고요. 이렇게 형제는 또는 이제 부모가 이렇게 만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이제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건 그만큼 이산 가족 수가 줄어들고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이제 직접적으로 뭐가 문제냐면요. 물론 이제 지금 상봉도 문제지만 네. 지금 1세대가 돌아가시면 2, 3세대는 만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통일이 돼도 극단적으로는 서로 모르는 상태에서 근친혼까지 벌어질 수 있는 그런 비극도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단순히 상봉 문제만이 아니고 그 이산 가족의 혈맥 잇기라고 그럽니다. 용어로. 그 혈맥을 잇는 사업도 본격적으로 진행이 돼야 됩니다. 이명박 정부 시기에 제가 이제 그 실향민들의 녹취 사업을 통해서 기록을 남기는 사업에 참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원래 이제 10,000명을 인터뷰할 예정이었는데 그것도 이제 4대강 그 예산으로 잘려가지고 4,000명만 했거든요. 근데 그때 그것을 기록을 해보면 지금 신청하신 분은 13만 2천 분이 정도 되지만 근데 우리가 이제 1천만 이상 가족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4인 가족으로 보더라도 250만 명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돌아가신 분도 있고 지금 여기 신청을 못한 사연이 많은 사람들도 많아요. 예를 들면 과거에 반공 독재 체제 때문에 뭐 연좌제다라는 이런 것 때문에 아직도 그 트라우마 때문에 만나고 싶어도 지금 나서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지금도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꺼리는 분들이 계시다고요. 북한은 더 하고요. 그러니까 이 이산가족 문제를 단순히 상봉뿐만이 아니라 상봉은 새로운 문제의 시작이죠. 서로 알게 됐으니까. 큰 틀에서 보면 일단은 수시상봉, 전면상봉. 지금 스마트폰 하나면 전 세계가 연결되거든요. 북한도 뭐 외부는 안 되지만 내부 500만 대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생사 확인부터 전면적인 통계부터 일단 기록부터 확보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작업은 단순히 만나는 것을 넘어서서 이 분단으로 끊어진 혈맥 잇기라는 좀 큰 틀의 사업으로 다시 확장돼야 됩니다. 지금 앞서서 문재인 대통령도 이와 관련해서 언급을 했기 때문에 다음 달에 열릴 남북 정상회담에서도 혹시나 이와 관련된 문제들을 논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 이번 이 이산가족 상봉 이것도 4.27 남북 정상회담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남북 양정상 모두 이산가족 문제 해결의 시급성 여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이렇게 말이죠. 그렇다면 9월 평양에서 남북 정상이 만난다면 이 이산가족 문제, 예를 들어 가지고 무슨 그 가을맞이 또는 내년 설맞이 이산가족 상봉 행사 이렇게 합의를 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지금 이제 조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합의도 좋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지금 이제 이산가족들 모두 고령화 보시면 뭡니까? 지난해 12월 기준과 지난 7월 말 기준 이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들의 세상을 떠나보니까 약 3,000명 정도가 벌써 세상을 떠났단 말이에요. 그럼 연간 3, 4천 명이 세상을 떠난다면 이산가족 고령화뿐만 아니고 이산가족 상봉 시급성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측면을 봤을 때 좀 더 적극적으로 대통령께서 언급하신 대로 지금 이제 그 이 금강산에 있는 이산가족 면회소 지금 이번에 사용하면 이제 두 번째 사용한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상시 상봉.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이산가족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생사 확인부터 하고, 그 다음 뭡니까? 서신기한, 그 다음에 대면상봉, 화상상봉, 영상상봉,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 더 추가하자면은 지금 이제 남북관계 좋아지고 이러면은 출퇴근 상봉도 한번 생각볼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서 뭡니까? 개성공단이 재가동된다 하면은 개성에서 또 우리는 파주에서 출퇴근하면서도 상봉 가능했죠. 만나보고 다시 돌아간다는 얘기죠. 그렇죠. 앉아. 이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각각 고향에 방문하면서 성매도할 수 있는 이것이 되면 결국 뭡니까? 과거 70년대 동서도 기본조에 해가지고 서로 왕래하는 이것이 늘어지게 돼요. 이것이 결국 뭡니까? 재결합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을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남북 간의 신뢰를 중요하고, 두 번째는 생사하기, 그 이후에 이런 여러 가지 상봉 행태를 만들어가는 이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제부터 이제 시작된 남북 이산가족 상봉은 4.27 판문점 선언의 합의사항 가운데 하나를 이제 이행한 것인데요. 이 이행 내용 가운데 하나가 또 이제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설치입니다. 개성공단의 이 연락사무소가 이제 곧 문을 열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유엔 대북 제재에 어긋날 수 있다라는 시각이 제기되고 있어요. 이건 어떻게
보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건가요? 네, 일단 뭐 문 대통령께서 8.16 경축사에서 이제 곧 그랬으니까 8월 안에 일단 개성연락사무소가 개소가 된다라는 거의 확실시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상도 이제 실국장급에서 지금 차관급으로 격상이 된 것이 거의 확실시되거든요. 네. 여기까지 이제 확인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제 여러 가지 말씀하신 것처럼 대북제재 위반 여부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 청와대에서 대북제재 위반이 아니다라고 이제 입장을 정리했고요. 예, 예. 이제 미국도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정확하게 이제 그 워딩입니다. 그렇게 예, 본다 예. 그러면 제가 보기에 연락사무소 자체의 문제는 아니고요. 이건 뭐 충분히 미국도 이미 유엔도 그 양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문제는 이제 연락사무소를 운영하고 개소하는 데 필요했던 여러 가지 물자의 반출 이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 전력 문제도 이제 원래 그 안에 발전기를 가동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예. 그럼 이제 유류가 반입되거든요. 네. 그럼 이게 이제 석유류의 어떤 그 쿼터제 그 수입 제한에 걸리거든요. 예. 근데 그것도 소량의 우리가 필요한 만큼의 소량의 전력만 남쪽에서 공급하는 쪽으로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연락사무소 자체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것에 수반되는 물 자재 반출 문제 이게 좀 핵심 관건이었던 것 같고. 예. 그러니까 전력과 석유류가 들어가는 그렇죠. 것의 문제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이산가족 상봉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제재 위반되는 부분이 많은데 네. 포괄적으로 이 부분은 다 양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개성공단도 우리 입장에서는 운영하기 위해서는 건별로 모두 신고하고 양해를 얻는 게 어려우니까 연락사무소에 관해서는 포괄적인 양해를 구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약간 이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락사무소 자체의 문제는 아니고요. 예. 예. 이것과 수반된 주변부의 문제들이었다고 볼 수 있죠. 예. 그러면 유엔 제재까지는 아니라는 유엔 제재 위반까지는 아니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예, 정부 그렇게 입장처럼? 볼 수는 없죠. 그리고 예. 이제 그런 소지가 있는 부분들은 네. 정부가 여러 가지 조치를 통해서 이미 우회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제 이 아주 구체적으로 조 박사님 말씀이 상당히 그 설득이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근데 이 미국에서 설명을 보면은 이 남북 관계와 비핵화 진전에 대해서 보조를 맞춰라. 이제 이렇게 그렇죠. 아주 뭡니까? 큰 틀에서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상태에서 오해의 소지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다면 미국이 적어도 대국이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무엇이 위반이고 무엇이 불평 불만이냐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지금 이제 조 박사님께서는 공동 그 이연락 사무소 여기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다. 그럼 예. 그래도 분명히 해야 되죠. 만약에 반대를 한다 하면은 그럼 남북 대화 하지 말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다음 두 번째, 혹시나 만약에 북한은 개성 지역에 연락 사무소 들어오는 여기에 대해서 반대한다. 이렇게 만약에 미국이 이야기한다면 그러면 평양에 있는 외국 대사관들, 평양에 있는 특파원들 다 나가야 되지요. 예. 그럼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무슨 석유라든지 물자, 그럼 이것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거 하려면 전화기도 필요하고 지금 이제 팩스기도 필요하고 또 지금 이제 이 컴퓨터 다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것이 우주본 파괴적으로 보면 다 이것은 뭡니까? 전략물자입니다. 코에 그면 코걸이, 귀에 들면 귀걸이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신발도 이번에 지금 이산가족 지금 상봉자 보면 우리가 신발 30컬레 가져간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뭡니까? 젊은이들 운동화 이렇게 신으면은 이것은 인도적 지원 풀문이 되고 군인들이 신으면 뭡니까? 전략물자입니다. 지금 이렇게 지금 이제 전략물자를 포괄적으로 다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동연락 사무소 이것도 미국이 그냥 단순하게 뭐 이런 비핵화와 남북의 보존 맞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저도 동맹국가 같으면 좀 더 명확하게 예. 이야기를 해야 되고 지금 예. 이제 문재인 대통령 어제 청와대 이야기했잖아요. 미국도 일부에서 좀 여기 대해서 조금 비판의 목소리 있지만도 트럼프 행정부 공식적으로는 잘 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아마 이번 주말 아니면 내주 초에 아마 이거 개소시 양쪽에서 같이 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해 볼 수 있습니다. 예. 네. 어쨌든 뭐 미국 측은 지금 연락사무소 개설과 관련해서 남북 관계가 비핵화와는 떨어져서 진행돼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이제 볼턴 NSC 보좌관 같은 경우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여기와 관련해서 또 남북한을 압박하는 그런 발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내용을 좀 보도록 하죠. 네. 자, 지난 4월 27일 김정은과의 만남에서 북한이 더 빨리 비핵화할 수 있도록 한국과 일본의 원조, 수많은 국가의 해외 투자를 더 빨리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고 우리에게 전했다. 문 대통령이 이제 그렇게 전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문 대통령이 1년 내 비핵화를 제안했고 북한의 김정은이 이를 받아들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정상 간의 대화 내용이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이제 드러난 거예요. 이제
볼턴 보좌관의 입을 통해서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것은 한국과 북한에 대해서 공동으로 같이 압박하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그렇게 볼 수 있죠.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최고 정상 간의 그 회동 내용을 그것도 보좌관이라고 하는 실무급에서 발설하는 건 외교적 결례죠. 일단은.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볼턴이 최근에 한 일주일 열흘 상간에 지금 언론에 전면적으로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상황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 밀각에서는 뭐 볼턴과 폼페이오 간의 어떤 권력 그 갈등설, 이견설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금 볼턴이 지금 북한 비핵화의 총지휘자입니다. 지휘자고 지금 말하는 걸 보면 다 상황을 정리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1년이라고 하는 것은 남북 간의 합의 사항이다. 예.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제안한 거다. 그다음에 폼페이오 장관이 곧 방북할 거다.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길 기대한다. 다 지금 상황을 정리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강경파가 지금 전면에 나서서 지금 뒤에 있다가 전면에 나섰다는 얘기는 사실 미국의 입장이 훨씬 강경 모드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이 하나 이제 우려고요.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볼턴 보좌관의 이미지와는 다르게 지금 외교적 해법을 강조하는 또 화법을 구사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지금 그동안 북미 간에 있었던 미국의 추가적인 북한의 비핵화 조치,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말하지 않았습니까? 북한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그다음에 북한이 원하고 있는 종전선언, 여기에 대해서 상당 부분 지금 이견이 접근이 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볼턴의 그 말들은 사실 하나하나 다 의미가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볼턴 보좌관이 앞서도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마는 폼페이오 장관이 이제 북한을 방문할 것이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과의 면담도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걸 보면은 그 두 사람 간의 만남이 성사되고 또 거기서 뭔가 좀 진전된 얘기들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 볼턴 보좌관 또 트럼프 대통령 이 상대방과의 대화 이것을 또 이 폭로하는 거 이건 전문가적인 기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지금 문제 예를 들어도 볼턴 보좌관은 이런 남북 간의 대화 이에 대해서 미국이 알려준 것을 그대로 지금 이제 깠잖아요. 또 지금 이제 일전에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도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있는 그대로 또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이것은 물론 남북 간에 북미 간에 이 어느 시점에 공개하겠다 사전에 조율해가 하면은 괜찮습니다. 조율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은 외교적인 결례다. 이렇게 보여주고 그다음 이제 폼페이오 장관이 곧 방북에 대해서 아마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일전에 7월 초 지금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친서를 트럼프 대통령에 보냈고 또 8월 초에 보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 또 화답으로 또 이 친서를 보냈죠. 그런데 지금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8월 초 친서 보면은 그 이전에는 선 북미 관계 개선 후 북미 정상회담 이런 구도로 있었는데 8월 초의 친서 미국에서 대충 지금 이제 내용을 우회적으로 밝힌 거 보면은 이 2차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는 선 정상 간의 회담, 후 북미 간의 개선 이런 뭡니까 구도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아마 이번에 폼페이오 장관이 이런 자신의 그 고위급 회담 이것도 복원하고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제2차 정상회담 이 문제 논의하지 않을까 보이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지금 이제 빈손으로 나올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 아닙니까? 그렇죠. 문제는 뭡니까? 협상은 뭡니까? 서로 원하는 것을 주고받으면서 입장차를 좁히는 과정 아닙니까? 그런데 빈손으로 가면은 빈손으로 오기 마련입니다. 어쩌면 빈손으로 가면 김정은 위원장 못 만날 수도 있습니다. 지난번 3차 이래 만나서 가가지고 못 만났잖아요. 그렇다 하면 결국 뭡니까? 북한은 비핵화 진전에 예를 들어가지고 무슨 핵 동결 하겠다. 또 핵신고를 하겠다. 그럼 거기에 걸맞는 미국에서 가지고 종전선언을 하겠다. 아니면 대북 제재 해제 완화를 하겠다. 이러한 선물을 들고야 김정은을 만나가지고 더 큰 가방에 더 많은 선물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도 빈손을 가지고 가면 빈손을 가면 빈손 온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지금 이제 상당 부분 아마 이번에 폼페이오 장관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중재 역할이 상당히 컸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렇다 하면 아마 이번에 폼페이오 장관 갔을 때 종전선언 문제라든지 대북 경제 제재 완화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선물을 가지고 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전망해 봅니다. 그렇군요.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이 그 임박한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이때 이제 미국이 무엇을 들고 가느냐 이게 이제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오늘 아침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다시 만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내용을 정리한 것을 지금 저희가 화면에 보여드리고 있는데 김정은 위원장과 다시 만나게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북한이 비핵화를 향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취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김정은과 다시 트럼프가 만난다는 것 자체도 상당한 큰 뉴스거리이기도 하고 또 북한이 비핵화를 향해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이것도 상당히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지금 이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또 하나가 이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거든요. 구체적. 근데 볼턴 보좌관은 구체적인 행동을 안 하고 있다고 말했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지금 조만간 만나게 될 거다. 유엔 총회를 앞두고 있는 시점 아닙니까? 네. 그 이야기는 폼페오 장관이 방북을 앞두고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저런 계획을 밝혔다는 얘기는 결국 북한이 요구하는 종전선언에 가까이 갔다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지금까지의 조치만 가지고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부의 압박 때문에 종전선언을 해주기는 어렵다는 게 지금 대체적인 판단이거든요. 네. 그리고 본다 그러면은 북한의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와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서로 상대방 신뢰감이 없는 상태에 상대방이 선제적으로 행동을 요구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두 번째 폼페오 장관이 만나서 조율을 하고 두 번째 2차 북미 정상회를 통해서 동시회담, 동시 행동이 이제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의 추가적인 비핵화 약속과 종전선언이 이제 맞바꿔질 지금 상황으로 온 것 같습니다. 2차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그게 종전선언으로 그렇죠. 연결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핵심이 종전선언이거든요. 예. 그런데 종전선언도 도출을 못하는 2차 정상회담이라고 그러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할 이유가 없죠. 만약에 열린다면 언제쯤 시기를 예상해 볼 수가 있을까요? 그렇다고 보면 9월일 겁니다. 9월. 왜냐하면 예. 지금 11월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중간선거 아닙니까? 그렇게 금방 열릴 수 있나요? 지금 가능하죠. 왜냐하면은요. 지금 뭐 전격적으로 판문점에서 열렸듯이 이번에 회담도 원포인트 방식으로 실무용으로 열어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9월에 열릴 가능성이 곧 만나게 될 거라고 그랬으니까요. 예. 근데 이제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었던 구체적인 조치, 뭐 방금 얘기를 하셨습니다만은 그거는 좀 기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무엇이 있을 수 있는 겁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비핵화 과정에 있어가지고 과거 경험적 사례를 추론해 보면은 지금까지 미국이 가장 원하는 것이 뭡니까? 핵신고 검증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북한 입장에서는 핵신고 검증 이것은 차후의 문제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이제 과거 2000년 지금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9.19 공동성명 제네바에 보면은 신고 이전에 동결부터 돼야 됩니다. 영변 핵단지의 동결 폐쇄, 또 지금 이제 산업돔 미사일 공장의 동결 폐쇄 이것이 된 이후에 자연스럽게 북한이 핵 프로그램, 핵물질이 얼마나 있고 핵시설을 해듣고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히려 일반적인 순서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미국에서는 워낙 이 종전선언 이게 하기 싫으니까 더 큰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지금 이제 상업할 때 서로 교환 가치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미국은 종전선언이라는 선물을 주고 북한은 핵과 미사일이라는 동결을 선을 주면은 이것이 교환 가치가 있지 않겠냐 이제 이렇게 보여지고 그 다음 단계가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핵 신고와 그 다음 지금 뭡니까? 더 중요한 인나에서 가지고 이 핵물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겠죠. 그러면 이 프로그램에 대한 신고와 검증이 어느 정도 북한이 해준다 하면은 미국은 거기에 대해서는 대북 경제 제재 완화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것이 교환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게 이제 핵 동결 선언과 정전 선언을 종전선언 같이 연계를 해서 말씀하셨는데 글쎄 핵 리스트하고 종전 선언하고가 서로 교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물론 이제 종전 선언에 대해서는 평가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치적 선언에 불과하다. 왜냐 종전 선언을 한다고 해도 정전 협정의 그대로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왜냐하면 정전 협정이라는 법 체계를 평화 협정으로 전환하지 않는 한 정전 협정은 그대로 유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별거 아니니까 해줘도 된다라는 입장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종전 선언을 하게 되면 미국의 군사적인 옵션의 사용이 좀 어려워지죠. 그다음에 한미의 대북 군사 연습의 명분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주한미군의 위상에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금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거든요.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종전선언은 과거의 전쟁을 끝내는 거지 미래 전쟁을 안 하겠다는 불가침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어느 정도의 본격적인, 그러니까 미국에서 나온 얘기 뭐냐면 핵 신고가
본격적인 비핵화의 출발점이다 그랬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마 그 정도로 진정성이 있는 핵신고가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 종전선언이 맞대응 카드로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핵신고까지는 있어야 된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예, 예. 지금 양 교수께서는 동결. 일단 핵 동결 예. 선언 정도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그렇죠. 왜냐하면 핵 미사일 동결대 종전선언, 그 다음에 신고 검증대 일종의 뭡니까? 대북 경제 제재 해제 완화. 네. 마지막이 뭐냐 하면 핵 폐기, 핵 무기 폐기, 그다음에 핵 물질 이전. 그러다면 미국 제주의 그다음 평화협정, 수교. 이러한 소위 말해서 단계적 동시 행동이 현실적인 해법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이 구체적인 조치들이 어떤 것인지는 저희가 앞으로 북한의 움직임을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그리고 양무진 북한대학교 대학원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